윤희숙 혁신위원장이 8대 중대 과오를 언급하면서 사과와 탈당을 촉구하는 2대 혁신안을 냈습니다만 개파를 불문하고 지금 저항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와. 앞서서 국회의장님 처음이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진짜 오랜만에 진짜 김현정 뉴스쇼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지?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비대위원장 하실 동안 굉장히 섭외 전화를 여러 번 넣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에 출연을 자제하셨던 걸로 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선거 그쵸. 기간에는 이제 후보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네. 비대위원장 이후에는 또 네. 여러 가지 뭐 당내 상황들이 있었어서 그렇죠. 인터뷰를 좀 자제했었습니다. 당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개혁안 내고 막 이러면서 갈등이 있고 할 때 목소리를 한번 낼 법한데 방송에서 꼭 참으시더라고요. 이제 내려놓고 보름쯤 지났습니다. 예. 지금은 좀 홀가분하세요? 아니면 멀리서 바라보니까 더 답답하세요? 어떠세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홀가분하지만 당은 비대위가 또 들어섰잖아요. 예. 저희가 전 정부 때 정말 많은 비대위가 들어왔었고 비대위라는 것 정말 비상 상황일 때 들어와야 되는 기구인데 비대위가 이제 상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비상 상황에 대한 이렇게 의미가 당내 구성원들한테 좀 덜 와닿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런 비상시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면 훈련 기간에 이거 너무 잦으면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것처럼 맞습니다. 비대위가 너무 잦게 들어오니까 우리 당내 의원분들께서 이게 비상 상황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은 바깥에서 바라보면은 답답한 것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답답하고요. 그렇죠. 정말 제가 22대 국회의원 들어와서 비대위원을 2번을 했었고 비대위원장까지 하면 3번째인데 마지막 비대위라는 생각으로 늘 임했었거든요. 예. 너무 잦았던 것 같습니다. 당대표 하면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날 퇴임 기자회견이 기억에 남는데요. 예. 5대 개혁안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것을 물론 이제 5대 개혁안 중에 저희가 이제 후보 교체 과정의 당무감사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오겠지만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것 굉장히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선 기간에 비대위원장이 되셨잖아요. 잘해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던 걸 제가 알아요. 특히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가장 시급하다, 가장 절박하다 해서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막 그러셨다면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이제 와서 이야기하지만. 대통령 탈당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어찌되었던 당 비대위원장이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을 거론했으면 찾아뵙고 만나서 이걸 결자 해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번호를 바꿨다 보니까 바뀐 번호도 없었고 그 바뀐 번호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바뀐 번호를 알게 되었는데 전한길 씨한테 물어보셨다면서요? 예, 한국관 강사 출신 바로 알려주셨어요, 전한길 씨가? 예, 바로 알려주셨고 또 대통령하고의 만남을 추진해달라고 전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돌아오는 답변은 만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다. 이런 답이 왔었고 거기에 대한 전화라든지 제가 이제 뭐 이런 메신저라든지에 대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안 받고 예. 전원으로 이렇게 말을 넣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아쉬웠던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전원으로 또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후보라든지 그러니까 뭐 당에 도움이 되면 본인께서 탈당하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당의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계속 요청하는데 우회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탈당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말을 마지노선으로 뒀는데 탈당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윤리위라든지 아니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헌법을 위반한 당원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당원을 박탈하는
그런 규정들도 준비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윤리위 소집한다고 하자 답이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윤리위 소집에 대한 검토를 제가 내부적으로 했었고 예. 그것이 뭐 전직 대통령한테 이야기가 들어갔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랬다고 하죠. 그러면 텔레그램 답이 온 겁니까? 아니면 답도 안 왔었습니다. 끝까지 안 왔습니까? 예, 저한테 직접 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일부의 우원식 의장은 전화를 좀 직접 하고 싶었는데 끝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좀 치사하다 그러고 가셨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끝내 단문자 하나 안 왔을 때는 좀 서운하셨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당의 비대위원장이고 이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탈당 당적에 대한 문제는 후보하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의 비대위원장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소통이 없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정치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서로 달랐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 시원하게 그러니까 뭐 김문수 후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고 시원하게 단박에 그거 받아들이고 나 탈당합니다. 이제 난 당을 떠납니다.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선언했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수 있다고 보세요. 선거 상황이. 아무래도 당으로서는 부담이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며칠이라도 대통령 탈당 문제가 갑론을박이 되다 보니 당에서는 저희 당의 적극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기도 시작했고요.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전직 과거에 이런 뭐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결정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데 대통령께서 어쨌든 머뭇거리셨던 거잖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대통령께서 그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형사재판이 걸려 있다 보니까 당을 뭔가 방어막으로 쓰기 위한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한 가지 더 아쉬웠던 것은 전직 대통령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엄을 일으켰잖아요. 그 겨울에 정말 저희 지지층들 중 대부분 상당수가 관저 앞도 나가시고 정말 집회도 나가시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저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키기 위해 나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되었던 전직 대통령은 저는 이분들을 이용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표퓰리즘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가 이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혁신이든 앞으로 저희 당내에서 개혁안 중에 하나가 보수 정치가 이런 극단적인 어떤 포퓰리즘 이런 극우 세력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하고의 배척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도 가겠습니다. 그걸로 넘어가기 전에 비대위원장 시절 이야기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경선 당시에 여권 단일화 주장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되든 안 되든 그냥 당 대표니까 일단 주장하시는 건가 일단 제안하시는 건가 생각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좀 있었다고요?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뭐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단정 짓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기회라고 해석되는 부분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령 이제 보통 단일화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셨으니까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이재명 후보 대 이준석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누가 더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 단일화를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우리가 경쟁력 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대 이준석 해서 누가 더 높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단일화하는 그런 경쟁력 조사도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이 경쟁력 조사일 때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가 전언을 들었었고 후보께 이러한 경쟁력 조사도 가능하겠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뭐 여러 가지 좀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 그러니까 경쟁력 조사를 왜 당에서는 선거 기간 내내 계속 여론조사 계속 돌리잖아요. 비공개 여론조사들. 거기에서 두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상당히 근소하게 접근한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준석,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의 이 경쟁력이 당 조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모 언론사 조사에서 언론사 그럼 공개된 조사였군요. 예, 공개된 조사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게 나오자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이러면 해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나왔다는 거는 제가 자세한 내막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조사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개혁신당 일각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전화에 들었었고 이제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저희 측도 이제 기준이 있었어야 했으니까 그런 걸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삼자 구도로 가는 게 낫겠다라는 후보 측의 입장들도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좀 아쉬운 과정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직전까지 가긴 간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얘기가? 뭐 그건 맞아요. 사실 가능성이고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개혁신당 측에서도 네. 분명히 단일화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치열하게 논쟁이 있었을 그래요. 거고 그건 뭐 과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를 잠깐 좀 예. 선거 기간을 반추하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당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를 쓰시겠습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하루살이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루살이요? 예, 늘 고질적이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께 눈속임하려고 하루하루 혁신위라는 것들을 띄우다가 또 다른 분을 또 혁신위로 띄웠다가 비대위를 띄웠다가 이러한 것들이 당이 결과적으로 하루살이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하루살이. 와, 이거 마지막 그 기자회견 하실 때 빵점만큼이나 충격적인 단어네요. 하루살이. 그때 그 빵점 주셨잖아요. 당의 개혁 점수를 몇 점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정말 주저함, 1의 주저함도 없이 빵점 이러셨단 말입니다.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제일 큰 산이든가요? 뭐가 그렇게 큰 장벽이던가요? 저는 당원분들께서도 개혁을 원하신다라고 개인적으로 느꼈는데 결과적으로는 의총이 이걸 걸림돌이 됐던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었고 근데 늘 의원총회를 할 때마다 이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들이라고 할까요? 의원분들이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이 그걸 말할 권리가 없다라든지 사전에 의견 수렴도 없이 왜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던지라든지 뭐 이러한 비판적인 것들이 많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저한테 독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독재. 이러한 세력들이 결과적으로는 당의 개혁을 막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의원총회하고 전 당원의 생각이 괴리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당원 투표 얘기하셨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개혁안에 대한 것 혹은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방향성, 동력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여쭤보는 것은 민주정당으로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원내대표께서는 의원총회라든지 의원들의 생각을 많이 수렴하시잖아요. 비대위원장은 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격이기 때문에 전 당원에 대한 의사를 수렴하는 것 같은 논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당원의 여론조사를 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거라고 읽혔습니다. 안철수 혁신위가 5일 만에 좌초하고 윤희숙 혁신위가 떴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8대 과오를 꺼냈습니다. 과거와의 단절 실패, 한방중 후보 교체, 단일화 약속 파기, 관저 시위 등등등 8가지 사례를 꼽으면서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사과 안 하면 그분들이 인적쇄신 영순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라는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 혁신위가 제안한 8가지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 하나하나는 명확한데 8가지로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인적쇄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걸로 읽혔고요. 탕평책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준을 세웠던 것 같은데 그렇게 탕평책으로는 인적쇄신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도 잘못, 너도 잘못이면 모두의 잘못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오히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거란 말씀이세요? 저는 혁신위가 그 8가지 기준 중에서 우선순위 한두 가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뽑는다고 해서 인적쇄신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곧 전당대회가 있을 거고 또 앞으로 총선 공천권이 있을 또 전당대회가 계속 있을 텐데 지금 혁신위가 그런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세워두면 그 다음 오실 당대표라든지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대표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순위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지층들, 적극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포퓰리즘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 지지층을 이용하고 있는 포퓰리즘 정치인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엄과 관련해서로 일 수 있겠죠. 아직도
당내 구성원들, 당원분들 중에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정선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생각이 분명히 다를 텐데 정치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지층들을 이용해서 정치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저는 1차적으로 인적 쇄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인적 쇄신이라 하면 어떤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국민들이 글쎄요, 납득하실 만한 수준은? 뭐 여러 가지 인적 쇄신들이 있겠지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차기 그 총선에서 출마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차기 총선 불출마든 아니면 뭐 강제적으로 배제하든 아.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혁신위가 벌써 첫 번째 다초됐고 두 번째 혁신위가 이제 띄워졌는데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건지 그러니까 도대체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가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런 기술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의 만족을 채우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윤희숙 위원장이 과감하게 그렇게는 못하실까요? 아무래도 윤희숙 위원장께서도 물론 이제 말로는 정권을 가진 혁신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권이 없는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현실 정치를 하다 보면 조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아무래도 그러한 과정에서 말씀을 좀 조율하면서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혁신의 대상 아까 말씀하신 포퓰리즘 적극 지지층에 호소해서 포퓰리즘하는 그 정치인들이 인적쇄신 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몇 명 정도로 보세요? 조경태 이제 당대표 선거에 나갈 조경태 의원께서는 그 관저앞 시위에 갔던 45명을 언급하셨거든요. 글쎄 뭐 그 숫자를 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이 쇄신이라는 것은 상징성이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책임에서 가장 핵심적이 있는 분들 아마 당원분들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희숙 위원장께서도 뭐 당원 여론조사라든지 당원들께 의견을 여쭙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원들께서 이미 저는 답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가 왜 사과할 일이냐?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지목되신 분들은 그런 말씀도 했거든요.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 탄핵 반대가 이게 왜 사과할 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과는 100번, 1000번 국민들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과는 했는데 저희가 행동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도 그 사과의 진정성에 의심을 계속 하고 계신 거고 가령 제가 5대 개혁안 중에 이제 첫 번째로 탄핵 반대 무효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철회하자는 게 제가 탄핵을 찬성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론을 없애서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 반대했던 분들 관용하자라는 게 골자인데 이조차도 의원총회에서 막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탄핵과 계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는데 탄핵 반대 당론조차 무효화를 못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실 건지에 대해서 계속 사과만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의원분들께서 좀 이 상황들을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치러질 텐데요. 왜 미리 불출마를 그냥 못 박아 버리셨어요? 제 5대 개혁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을 살리고 또 정말 자랑스러운 보수정당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들려오는 당내 국회의원들의 비판은 비대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자기 정치한다. 욕심 있는 거 아니냐? 전당대회 출마하기 위한 또 혁신안을 내놓는다. 이러한 말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전당대회 불출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으십니까? 변함이 없고요. 제가 앞으로 남아서 할 일은 그 개혁을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당을 위한 그런 운동들 보수정당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운동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고요. 지금 아직 뭐 언론에 공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뜻을 모아주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의원분들하고 차도 마시고 또 연구도 하고 하면서 지금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개혁파 의원들, 소장파 의원들 지금 결집하고 계세요?
뭐 물밑에서 그 이야기들 주고 계신 의원들이 꽤 되시고요. 예. 뭐 한 그룹이 아니고 여러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그룹을 통해서 다들 답답해하시고 이 상황이 상식적이지 알겠습니다. 않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예. 현안에 대한 질문 하나만 가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보셨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여당 의원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쉴드를 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로부터 강선우 장관을 사수하라는, 지명자를 사수하라는 뭐 명령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히려 윽박지르는 그 여당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추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불가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갑질이 글쎄요, 그 보좌진들한테 갑질했던 그 자체가 여성가족부 장관의 자질에 심각한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세요. 진짜 30초 남았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감옥에서 구치소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개인적으로 뭐 사람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까운 측면이 있죠. 다만 전직 대통령이고 많은 국민을 배신하셨잖아요. 예. 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행위를 하셨고, 그렇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남은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오셔서 저는 수사에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과거에 윤석열 당시 검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국민들의 기대, 마지막 남은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버티면 버틸수록 당은 더 힘들어지죠. 당은 이미 뭐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버티면 버틸수록 저는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